네, 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자담회 행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다 연구데이터 주간 2025 자담회 자장을 맡은 서울대 한국사회과학 자료원의 박현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데이터를 다시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코스다에는 지금 현재에도 수천 건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데요. 수집된 지 10년 이상 된 자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사회과학에서는 깊은 통찰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오래된 것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의 시간성,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5분의 패널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시는데요. 영어 학습 태도와 동기 연구를 하시면서 코스다의 양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질적 데이터를 기탁한 경험이 있으신 중앙대 영어교육학과 김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연구자이자 기탁자의 복합적 관점을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오른쪽으로는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오래도록 지속해온 부산대 사회학과 주윤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는 성균관대 서베이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종합사회조사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조사 데이터 생산을 담당해 오신 김소리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생입니다. 오늘 김희영 선생님께서는 신진연구자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계시는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다에서 기관 홍보와 아카이브 자료의 이용 활성화 업무를 위해서 데이터와 연구자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계신 반미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자담은요, 크게 2개의 주제로 각각 25분씩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자유토론과 청중들의 참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그 일부 주제로는요, 오래된 데이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5분 모두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각각의 패널 분들께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뭐 순서와 상관없이 본인들의 의견을 각각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데이터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 데이터가 낡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먼저 어디서 김태형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게요. 앞서 소개드렸던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질문을 먼저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 오래된 데이터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오래된 데이터일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그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그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주제로 이 연구를 하시는가에 따라 갖고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결국에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랑 좀 접목시켜 갖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한국 초, 중, 고등학교 또 더 나아가선 대학생들 혹은 뭐 성인들까지도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갖고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관련되어 있는 학습 태도,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데 관련되어 있는 학습 동기가 어떨까라는 것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건 제가 여기서 석사 과정을 했었을 때인 2000년도, 2001년도 뭐 그때까지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문지법을 그때 사용을 해 갖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또 그걸로 이제 학위 논문도 쓰고 이제 페이퍼도 소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한 5년 지나고 또 다시 또 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런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은 다르죠. 하지만 동일한 그 연령대 또 학생 집단들에 대해서 5년 간격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설문을 다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갖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사람들의 영어 학습 동기 그리고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추적 조사를 하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나 뭐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연구 주제 자체가 이것을 시간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걸 비교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갖고는 예전에 활용을 했었던 수집을 했었던 그런 자료 뭐 그것이 뭐 질적이든 혹은 양적이든 간에 그런 것들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뭐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 갖고 아주 어떤 그 크로스 섹셔널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만 이것이 접목을 시켜 현재 상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갖고 그것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뭐 꽤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자, 인간 심리를 다루고 있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선 여전히 데이터의 가치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따라 갖고 그런 어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오래돼야지 이것이 활용 가치가 떨어질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뭐 이걸 뭐 확답을 어떤 아주 클리어한 그런 기준선을 삼는다는 건 각자의 그런 연구 주제에 따라 갖고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주인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윤정입니다. 저는 질문지를 받고 오래된 게 얼마나 오래된 걸까 막 저도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써봤던 가장 오래된 데이터는 무엇일까 뭐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오래된이라는 것과 데이터라는 걸 나누어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가 그러니까 뭐 양적 조사 자료, 서베이, 그러니까 수량화되어서 어떤 측정을 하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질적인 자료까지 포함을 한다면 사료, 기록물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제가 써본 가장 오래된 데이터는 뭐 조선시대, 뭐 식민지 시대 때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작업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사회과학도 그렇고 요즘에 의학사, 의사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질병이나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면 기후사 같은 경우도 생태 기후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측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재미있는 거는 조선시대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국립지진 뭐 연구소, 그러니까 지진 연구하는 데서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들을 GIS로 이렇게 찍는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과거에 양화되지 않았던 어떤 기록들, 사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양화하면서 전체적인 장기사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사회과학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역사인과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경제사적인 작업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생태학적인 작업 속에서 기후생태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변화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측정까지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기후사 관련된 것들을 보는 것들이 상당히 좀 기후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흥미로운 작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생기는 난점들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현재의 규범, 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규범 차원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어떤 사회적 범주 설정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의 어떤 범주와 과거의 범주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질병 이름 같은 경우도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레프로시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병하고 같은 질병이 아니라고 의학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일한 이름으로 질병 이름을 부르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같은 질병이 아닌데 그냥 질병의 이름이 전환된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과거의 어떤 개념이나 규범이나 인식이 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와 관련된 연구들을 뭐 역사사회학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었죠. 장애인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게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장애자였다가 장애인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개념사적인 작업들이 데이터를 보시건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조선 시대까지는 장애인이란 말은 아예 없었고 당시는 뭐 폐질자, 독질자 뭐 그래서 중국에선 지금도 잔질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선 시대 때 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애를 못 낳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에서 어떤 정상이 아닌 그런 차원으로 인식이 됐던 것들이 있어서 당시에 어떤 기록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측정이 됐다면 측정이 되고 기록이 되었다면 기록이 됐던 것들이 어떤 범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작동했던 어떤 사회적 범주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회적 범주에 대한 어떤 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 가지고 그 개념사적인 것과 그 범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제 역사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게 아나크로니즘이라고 해서 그 시대착오적인 그러니까 아나크로니즘이 어떤 우리가 시기를 잘못 측정해서 생겨나는 오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나크로니즘적인 오류가 역사 사료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측정에 기반한 어떤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아주 전형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족보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조선시대 때 족보 작업을 갖고 네트워크 분석을 계속 하는데 이제 뭐 혼맥이라든지 왜냐하면 혼맥이라는 것이 이제 지배 엘리트의 결합 양상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연구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족보에는 모든 것이 기록이 되는 컴플리트 데이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건 사실 어떤 정해진 공간이나 범위 내에서 컴플리트 데이터야지 우리가 네트워크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최대치의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질문 중에 언제부터 오래되고 좀 그러니까 오래된 거랑 낡았다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는 저는 변화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전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계속 쓸 수 있고 과거 그리고 최근에는 제 요즘 AI 너무 좋아하는데 AI 덕분에 과거에 모아놨던 데이터들을 정말 다른 방식으로 옛날 귀찮아서 못했던 작업들을 코딩을 하면서 할 수 있어갖고 거의 구글 제미나이 I love you를 맨날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과거에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아지지만 사실 오래된 것과 낡은 거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이거 좀 낡았다. 그러니까 오래돼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시효가 다했다라는 방식의 드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윤영 씨가 옆에 있어갖고 제가 약간 죄책감을 느끼면서 수많은 조사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그 퍼블리싱을 해야지 되는데 그 기점을 놓쳐버리면은 그게 이거 좀 낡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 싶어진데 서랍 속에 넣어놓은 그런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어떤 시의성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주윤정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논의해볼 얘기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제가 계획했었던 상황으로 하지는 않고 좀 말 그대로 자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소리 연구원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석사과정 입학했을 때부터 이 서베이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종합사회조사라는 데이터를 돕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산기관의 입장과 그리고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입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데이터의 낡음이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신선도의 관점에서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것일수록 좋고 또 반대로 오래될수록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10년간 이 KGSS 자료를 모으고 또 분석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은 이 데이터에는 신선도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이 성숙도라는 차원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선도의 기준으로 보면 최신 데이터는 가치 있고 또 오래된 데이터는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숙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개별 데이터는 단편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오래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패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신뢰도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신선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20년간 축적된 사회 신뢰도의 변화 수준 데이터는 이제 성숙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앞에서 김태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질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특정 사회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후자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낡은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언제 데이터가 늙는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3가지인데 조금 방법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맥락의 단절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재택근무 만족도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제 사회 전체의 맥락이 바뀌면 해석 틀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대상의 소멸인데요. 조금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공중전화 사용 빈도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 대여 경험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정 대상 자체가 사라지면 이제 데이터도 역사적 가치는 물론 있지만 이제 현대적인 의미는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석 프레임의 변화입니다. 같은 현상이라도 이제 사회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 과거 데이터의 의미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죠. 직장 여성이라는 표현이 1980년대와 그리고 지금 갖는 의미가 다른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동의했던 것처럼 연구 주제와 이 오래된 데이터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선시대 가구 기록들을 보고 조선시대 이제 가구의 가구 구조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양적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또 찬찬히 뜯어보니 통계 수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던 신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데이터를 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행정학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휘영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교수님과 연구진보다 좀 짧은 경험으로 저의 전공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박사과정생으로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데이터가 낡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저에게는 조금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공에서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은 보통 교육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조선시대 정도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캐치하기보다는 90년대 이후에 뭔가 정책의 급격한 변화라던가 어떤 혁신적인 그런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서 보다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데이터라고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육 행정에서 데이터가 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보통 정책이 바뀌는 주기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아시고 있는 BK21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장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보통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나 뭐 RIS나 이런 사업들은 3년 또는 뭐 5년 이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시작되고 종료되고 또 다시 재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데이터가 이제 1주기, 2주기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낡았다고 보는 그런 가치가 저희 전공에서는 조금 생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질문들을 봤을 때 무가치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봤는데 저는 무가치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 지금 당장 수준에서 어떤 설명력은 떨어져도 그런 과거의 자료들이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거나 1주기와 2주기 사업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고 또 그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거 정책을 현재와 비교하는 데에는 여전히 중요하고 또 유효한 데이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낡음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본인의 연구의 목적과 문제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 어떤 새로운 가치와 또 사회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을까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교육 행정 중에서도 고등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대학에 관련된 데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책 보고서나 이런 공문의 형식은 그 정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로 많이 누적되어 있지만 대학 자체에 관련되고 대학 안에서 일어나는 뭐 설문조사나 질적 자료는 그 대학 내부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사전 질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연구자로서 좀 생각을 드러내자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정의와 또 산출식으로 해당 데이터가 구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관리가 되어야지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도 다시 연구진들이 새로운 연구 방법이나 또 새로운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영 선생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미 선생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자료원 반미입니다. 먼저 교수님, 박사님 그리고 동료 연구자와 함께 토론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와주신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업무 중에서 코스타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뉴스레터 받아보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5년 정도 제가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올해는 또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코스타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을 할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좀 마주하는 고민은 당장 이슈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코스타 소장 자료가 좀 시의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업무에서 접하는 오래된 데이터는 이제 단적으로는 지금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흘러간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갖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재해석하고 충분히 검토된 주관성을 통해 큐레이팅된 자료로 마주할 때인데요. 이때 이제 이 데이터의 장점이 더욱더 크게 도드라져 보일 겁니다. 최근에 저희 코스타의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은 저기 계신 김혜진 선생님이 데이터 전시를 이제 기획을 하셨었는데요. 혹시 보셨을까요?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 데이터 전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1958년도 이만갑 교수님의 경기도 6개 농촌 지역 현지조사와 설문조사 기록 자료입니다. 그리고 김필동 교수님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집된 충남 지역 마을 연구 자료입니다. 이 정도면 오래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전시 데이터 기반의 클래식을 만나다와 그 데이터로 이어진 마을의 시간, 충남 지역 마을 연구의 궤적을 보면 그 데이터 자체를 소개하고 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에 더해서 그 기획자가 의도한 의미를 담고 그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재구성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팅의 기본이 그 독립된 요소를 연결하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한다는 것이라면 이 전시는 그 의미를 오롯이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진 선생이 그 기획 의도를 쓴 구절을 좀 보면은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삶의 이야기들이 데이터가 되어 공유되고 과거의 완결이 아닌 진행형으로서의 쓰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데이터가 아닌 그 진행형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분의 패널 얘기를 듣다 보니요, 공통적으로 이 오래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의 쓰임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그 데이터가 언제 생산이 됐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데이터의 낡음에 대해서 아까 주윤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의성이 떨어질 때 어쩔 수 없이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저도 크게 공감이 됐었어요. 저도 그래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쓰다만 논문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랬을 때 이게 낡았다기보다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나만 짧게 네네네네. 다른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길게는 이제 조선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왔고 자료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하시는 그런 연구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또 이제 몸담고 있는 이 영어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상당히 지금 응용 학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 전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 동료 교수님들 중에서 또 일부의 교수님들은 요즘에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AI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챗GPT라든가 뭐 제미나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연구 주제라든가 뭐 아니면 뭐 석박사 학생들의 논문 계획 발표 뭐 이런 데서 들어보면 최근에도 불과 이제 지난달에 이제 논문 계획 발표 프로포절 할 때 나왔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그 휴먼 레이터, 이 사람이 직접 채점을 하는
그 경우랑 그리고 챗GPT한테 이 프롬프트를 줘갖고 이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챗GPT한테 채점을 시켰었을 때 영작의 어떤 그런 그 정확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 여러 가지 루브릭을 만들어갖고 그거에 따라 갖고 실제로 어떤 쪽이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가를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발표를 하는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저는 그거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기술의 진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예상이 되는 그런 트렌드인 거죠, 사실. 그래서 불과 1, 2년 전에 뭐 우리가 2022년도 말에 챗GPT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어떤 우리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아주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게 너무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설령 이런 연구 주제에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을 해갖고 이 연구 주제에서 설령 인간이 채점하는 게 이 챗GPT 기계를 AI에 따라 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불과 1, 2년, 3,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히 이런 영작을 채점을 하는 그 정확도 또 스피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그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이런 쪽이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된다라고 그런 게 예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자 그랬었을 때 그런 이런 스페시픽한 이런 주제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주제에 의해 갖고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데이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갖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것이 좀 적절성 뭐 이런 부분이 좀 낡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연구 주제라든가 또 석박사 학위 논문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를 할까라는 이런 거랑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지도 학생들한테 가급적 뭐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도 네가 쓰는 논문을 누군가가 학문적인 관심에 따라 갖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토픽을 결정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종종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떤 그 미래의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했었을 때 그랬었을 때 데이터는 그 낡음의 그런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뭐 그런 거죠.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과거에는 정말 분석할 수 없었던 그런 사료들도 요즘에는 많이 분석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는 좀 별개로 이 요즘에 AI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생산한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 데이터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보다는 좀 낡아가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김태형 교수님께서는 저희 쪽도 또 한 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태형 교수님께서는 저희 코스타의 양적 데이터, 질적 데이터를 다 기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기탁할 당시 사실 기탁하셨던 시점이 조금 최근도 있었지만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기탁할 당시에 향후 재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래도 연구자가 그 기탁을 할 당시에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그 해석에 오용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 자체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기탁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이유가 그 데이터의 그 오용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고민이 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좀 복잡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저는 논문을 쓴다거나 또 자료를 기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것이 어떤 그 행위가 끝나고 나서 논문이 출판되고 나서 또 기탁이라는 행위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 그 이후에는 제 손을 떠나는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논문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데이터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뭐 악의를 갖고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분석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라도 제 자료를 활용을 해 갖고 하신다고 했었을 때 그 분석을 어떤 본인의 어떤 레셔널이 있고 분명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 갖고 연구 문제에 따라 갖고 분석을 하시는데 활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령 뭐 제가 바라지 않는 결과로서 그것이 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 범위를 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것이 뭐 다시 한번 뭐 그 잘 통계라든가 혹은 뭐 질적인 방법에 따라 갖고 엄정하게 분석이 돼 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뭐 그 저작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뭘 주장을 한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배가 출항을 한 이후에 그 배의 어떤 그 항해 그런 것들은 뭐 선장한테 맡겨야지, 그거를 건조했었던 그 제작자가 끝까지 뭐 "이건 어디로 가야 돼. 저리 뭐 다른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좀 그 월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초반에 일부에서는 제가 오래된 데이터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도 비슷합니다. 재사용의 조건과 장벽인데요. 그 내용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진행했던 것처럼 공통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선생님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들어보고요. 그 이후에 각 패널들에게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다시 쓰게 만드는 그런 핵심 조건이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 연구자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재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재사용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2차 분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분석에서 가장 필요한 보안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먼저 김태용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별로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근데 자꾸 그 지목을 하시니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 데이터를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제 생각에 가장 그 의미 있는 그 중요한 이유는 비교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걸 다시 한번 꺼내 갖고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인제 벌써 인제 한 5년 전에 인제 수집을 했었던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인제 어떤 이것도 인제 교육이라는 부분도 결국에 인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면들이 다 투영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제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여자 중학생들이었는데 효소님 미선이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제 동두천에서 미군 장갑차한테 깔려 갖고 불행하게도 두 명이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논문을 석사 논문이라 갖고 수집을 했었던 그 시기가 어찌 보면 공교롭게 그 시절에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운 학생들의 학습 태도, 또 미국인에 대한 태도랑 영어 학습 동기 그리고 영어 성취도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우연히도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인제 저도 인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제 그걸 분석을 했었을 때 보니까 좀 상당히 뜻밖의 결과 중에 하나가, 미국인에 대한 태도가 나쁠수록 영어 성취도가 높다라는 이런 게 인제 정량적으로 이게 유의미한 그런 통계적으로 점 뭐 0.5 이하 레벨에서 이게 유의미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해석을 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인제 한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같은 동일한 설문지를 갖고서 인제 다시 한번 또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인제 그때 아마도 그런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한국 전체적인 뭐 특히 인제 중고등학생들이 인제 많이 격앙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동일한 설문지를, 물론 다른 학생들이죠. 학생들한테 다시 설문했었는데, 역시 그럴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익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듯이 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영어 학습
영어 학습 동기 그리고 영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예. 그 어떤 조사를 하신 데 있어갖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신 데 있었고 여러분들은 그 연구를 하시면서 아마도 어떤 가설을 세우시기도 하고 익히 연구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나름대로 예측을 하시잖아요. 그랬었을 때 설령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을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구를 진행했었을 땐 여러분들이 예상했었던 그런 결과가 또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여러분들이 연구 결과를 좀 대조해 갖고 다른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겠다라고 했었을 땐 과거에 했었던 것은 지금 하는 거랑 역시 마찬가지의 비중과 마찬가지의 신선도가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그런 비교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 이런 경우 예,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이 이런 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런 점,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가 뭐 생각나는 게 예, 최근에 이제 이건 이제 질적인 자료예요. 질적인 자료. 예, 제 이제 메인 토픽이 이제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건데 사실 영어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물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 몇 년 전에 물어봤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워딩 자체가 조금은 바뀔지 몰라도 상당히 비슷한 문구라든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데 제가 논문을 투고를 했는데 어떤 논문 심사자가 이거 당신이 옛날에 썼던 그 자료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클레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랬었을 때 이게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 이제 이게 실제로 내가 최근에 수집한 자료인데 이 자료의 성격상 예전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나 지금 얘기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편집위원장이랑 좀 상의를 해갖고 각 주 정도로 해갖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이제 제가 양적인 연구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먼저 사용을 했었던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출판했었던 논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 논문 새로 쓰게 되는 비교 연구를 하는 그런 논문 안에서도 뭐 예전에 뭐 누구누구의 논문 그러니까 저의 이제 선행 연구도 이제 언급이 될 것이고 또 일종의 더 안전장치로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 데이터셋이 예전에 어떤 논문에서 활용이 됐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이런 틀이 새롭게 된 것이다라는 점 정도를 주석에다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는 게 좀 더 윤리적이랄까 혹은 뭐 안전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조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윤정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재사용의 문제는 사실 데이터가 갖고 있는 렐러번스, 어떤 적합성이라고 할까? 한국어로 렐러번스가 어떻게 정확히 번역이 돼야 될까 계속 고민인데, 그러니까 어떤 적합성, 조응성 이런 차원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재사용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만든 데이터를 재사용하거나 혹은 남이 만든 데이터를 재사용하거나 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2005년에 정말 제가 박사과정 학생일 때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던 실태 조사 자료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계속 후에 이제 양적 작업들을 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외국 저널에 냈는데 이렇게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 쓰면 안 된다고 리젝트된 경험도 있었거든요.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거를 냈더니 그 데이터가 너무 낡아서 안 된다고 그 경험이 있었어서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만든 데이터를 재사용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센인 차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질병과 어떤 젠더의 교차성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그거는 어떻게 그 다행히도 살려낸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양종민 박사랑 같이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재사용할 때는 과거의 데이터를 만들 때는 없었던 문제의식이나 개념이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설득력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간된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저기 이미 있는 자료에 대한 표절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뭔가 너무 이게 너무 알려진 퍼블릭해져 버리면 그런 차원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과정 중에 있는 학생분들은 모든 거에 너무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게 제가 그때 너무 열심히 했다 쓸데없이 나한테 크레딧이 아무도 안 오는데라는 식의 작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 어떤 뭐랄까 영역을 만들어 가시는 걸 굉장히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오너십을 갖는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게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이 만든 데이터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거는 요즘에 좀 저기 학문을 그냥 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요즘 학문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회과학이 뭐지? 과학이 인문학이랑 뭐가 다르지? 왜 나는 저 사회학과 학과장까지 하고 막 학교에 이제 온갖 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책무성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과학인 것은 이건 축적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취미로 약간 물리학 공부를 해보면 물리학은 정말 이게 축적이 되면서 어떤 이게 논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새로운 어떤 사실들이 발견이 되고 법칙들이 발견이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실 사회과학적인 작업들은 그런 식의 어떤 축적의 시간 같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계열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사회학이 어떻게 축적을 해야지 이게 과학이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식의 통일의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좀 중요하게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쓰나미에 대한 인도네시아 아체라는 지역의 쓰나미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연구랑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제 논문들을 막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원전이 이제 저의 천연 같은 그런 곳이라서 원전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리스크 관점에서 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작업이 제가 하고 있는 메인 작업들인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걸 둘 다 할 때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연구만 보는 게 아니라 로 데이터가 뭔가 있는지를 지금 다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조사 설계를 새로 할 때도 그래서 데이터가 재활용이 되는 게 논문 분석까지는 가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표 설계나 스케일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떤 비교값들을 가져가긴 힘들지만 어쨌든 뭔가 기존 연구에서 인용을 하거나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약간 기존 연구 검토가 아니라 그냥 기존 데이터 검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게 뭔가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쨌든 원자료가 조사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걸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사회과학 자료원에 있는 리스크 관련된 연구를 다 긁어가지고 지금 제가 긁었다기보다 저희 조교가 이제 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이제 데이터로도 살려낼 수 있고 문제의식으로도 살려낼 수 있는가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논문의 아웃컴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연구라는 게 그런 기존 연구와 기존의 어떤 문제의식과의 대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전 지역에 대한 조사는 놀랍게도 정말 선대 사회학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조사를 하셨어요. 갈등에 대한 양적 조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축적을 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리 선임연구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직접 모으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연구나 어떤 데이터 작업을 하다 보면 타 기관에서 발행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KGSS 데이터를 가지고 노인만 따로 떼서 분석하기에는 샘플 수가 적다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쉽게도 이제 타 기관에서 만든 충분한 숫자의 샘플 데이터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그것도 3개나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처럼 어떤 특정 집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사용한 그 노인 특성화된 데이터들은 이제 노인 관련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채워져 있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데이터를 제가 직접 모으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기관에서 모은 것을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KGSS 데이터들을 전부 다 꿰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막상 조건이 되는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봤을 때 그 해당 변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집단 외에도 이제 특정 시기와 관련해서 타 기관 데이터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KGSS에서는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그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지와 같은 그런 분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2000년대 이후 자료여서 그 더 오래된 자료가 필요해서 이게 열심히 찾아보던 중에 80년대에 저희 한국 사회에 있는 종교 분포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았을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전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제가 찾았던 그 통계표 하나 말고는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료를 믿고 사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조사가 어떤 표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였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질문을 응답자들 분들께 어떤 워딩으로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응답 항목이 전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응답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가중치 선출 과정이랄지 아니면 샘플링을 했을 때 층화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자료를 보여주는 게 그 자료가 하나뿐이어서 이제 그 자료를 사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김소리 박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선생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래된 데이터를 다시 쓰는 이유는 저희 전공에서는 보통 정책의 흐름을 많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부터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어떤 흐름이 중요하게 바뀌고 있고, 또 정부나 또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어떻게 또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오래된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현재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그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이 과거의 데이터가 어떻게 현재까지의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맥락과 또 지금 현재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배경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자료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를 겪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때의 그런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이러한 배경이 나타난 근거나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이 하시는 그런 방법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이 집행된 과정에 있었던 전문가나 실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을 교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어떻게 귀한 그런 면담자를 구해서 질적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런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거를 현실의 정책에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미 선생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실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어떤 2차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가를 확장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데이터 생애 주기를 잘 거친 자료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의 일생 혹은 환생이라고 전 박원호 원장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데이터 생애는 크게 이제 제1막 연구 단계와 그 제2막의 공유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연구자가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나 이제 페이퍼가 나오기 그 전 단계까 나오는 단계까지를 1막이라고 한다면 이 1막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의 환상 단계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업로드하고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개하고 공유할 것인지를 이용자가 좀 편리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열어주고 관리하는 것이 2단계에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단순 보존이 아니라 김소리 박사도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재사용이 가능하게 재사용이 가능한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데이터가 자신의 삶을 잘 사는가에 따라서 그 활용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 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들은 다 충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막도 중요하지만 연구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2막도 중요하고 사실 길이로 본다면 2막이 훨씬 더 이제 지속하고 있고 길어지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환경을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아마 연구자가 대사용하려고 할 때 필요한 보안 정보가 잘 갖춰져 있을 텐데요. 코스다의 수장 자료들은 저희 아키비스트 선생님들께서 그 자료 구축 단계별마다 꼼꼼하고 성실하게 수장 자료를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보안 정보를 사전에 먼저 고민한 흔적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데이터들을 이렇게 할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쓴 논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까지 작업을 했는지 알아서 요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운 작업은 아닌데, 왜냐면 데이터를 이제 저도 막 여기 보면은 위험 재난 코스타 데이터 리스트 다 받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를 활용한 논문은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네, 있어요. 메타데이터 하단에 내리면 저희가 탭이 이제 아무래도 메타데이터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용 문헌이라고 해서 저희 한아름 선생님께서 그거를 구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료 출처, 그러니까 코스다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인용해 주십사 저희가 편리하게 버튼만 누르면 인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출처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방금 반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도 충실하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자료 그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홍보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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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주윤정 교수님께서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조선시대의 사료, 식민지 시기의 사료들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연결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사역 연구에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해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시대적인 과거 데이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시대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또 현재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그런 균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념과 범주와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규범 속에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어쨌든 데이터를 쓰는 건 뭔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현재와 동일하고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은 말을 쓰는데 전혀 다른 것. 그리고 이제 사어가 돼서 안 쓰는 것도 돼. 그러니까 사라진 것도 있지만 계속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전혀 달라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사회적인 어떤 논과 개념과 범주라는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가지 않으면은 정말 전형적인 아나크로니즘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디지털 인문학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제가 역사 비평 편집위원도 하고 역사학자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이제 작업들을 하니까 계속 고민이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시각화를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의 인사이트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제도 영역, 그러니까 학문 영역에서 갖고 있었던 뭐라고 할까 그 되게 이스타블리시드 된 어떤 주류적인 시각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있는 것까지 가야지가 사실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데이터 기반한 그런 식의 어떤 작업들이 그 어떤 학문 영역이건 어떤 영역에서 갖고 있었던 것들을 바꾸는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해봤어요, 저것도 해봤어요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데이터 작업 중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헌법의 계보를 추적하면서 그러니까 헌법의 계보를 그 재헌 헌법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헌법전들을 옛날 것들을 다 넣어놓고서는 그거를 텍스트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논문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헌법의 계보를 전 세계에 있는 헌법의 계보들을 텍스트를 가지고 내용 분석만 해서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보통은 헌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헌법이 개수되는 것이 독일과 일본의 헌법들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그 분류표에서는 미국 헌법의 영향과 그 계통이 같은 걸로 나와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역사적인 작업이건 데이터 작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영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를 어떤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발견을 해내느냐, 관점을 만드느냐인데 그런 걸 하면 대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계속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역사적인 어떤 무맥락성, 그러니까 그게 학문적인 맥락과 그다음에 사료가 어떤 사회 현실에 발딛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맥락과 그 렐러번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놓쳐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방금 사실 주윤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3부 때 그 청중 질문, 사전 질문도 받았었고요. 청중들의 질문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전 질문에 나왔었던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려고 했었던 내용이기도 했었었고요. 즉,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은 조금 전에 김태용 교수님께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죠. 그 사건 당시의 맥락을 그 당시의 맥락을 몰랐다면 그 시기에 그 데이터의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아까 김희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문가를 모셔서 그 상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런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변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사전 질문에서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오늘날 또 윤리 기준에 충분히 맞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재사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자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전 질문에 대한 내용도 또 같이 소개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질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덩어리의 데이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질적 자료도 아주 큰 양적 자료의 데이터셋처럼 다양하게 해석해서 다양한 학술지 제출에도 이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에 답변을 해주실 선생님들 계실까요? 그게 가능한지. 근데 그거는 저는 질적 자료는 수집된 방식과 그다음에 어떤 뎁스와 그런 거에 따라 판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구술사 작업을 많이 해서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이제 자료들을 기탁을 했는데, 근데 총 한 50시간 정도 인터뷰 자료였거든요. 한 2회에 걸쳐서 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책도 썼고 논문도 썼고 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의 그 뎁스의 문제인 것이지, 그걸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뎁스가 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연구윤리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과거에 어떤 뭐 국가폭력 피해자나 이런 분들 인터뷰도 많이 했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연구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폭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자가 오히려 그것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되게 스펙타클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들. 그래서 연구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연구가 오히려 약간 폭력, 너무 좀 연구 윤리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연구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60년대, 70년대 있었던 폭력에 대한 연구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옛날엔 그냥 세상이 다 그랬어, 얘네만 그랬던 게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폭력의 어떤 규범성 전체가 굉장히 변화했기 때문에 현재의 각도에서 예를 들어 뭐 불황인 수용시설에서 발생했던 폭력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끔찍한데, 저희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60년대, 70년대의 당시 마을의 일기 이런 걸 보면은 뭐 너무 막 그러니까 사회 자체의 어떤 폭력의 규범도 자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 허용도가 굉장히 이렇게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이게 오케이다, 괜찮다라는 차원으로 가면 절대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과거의 데이터나 자료를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약간 이 부분들이 그 사회경제사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허용하는 어떤 폭력이나 윤리적인 규범이라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검증해 나가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연구자가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기준으로 우리가 또,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우리가 보거나 과거를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또 보면 안 되지만 또 우리 기준은 또 지켜야지 되는 이중적인 딜레마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고민해 가면서 될까 말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속 이 방황의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답을 찾는 게 필요하지, 된다 안 된다의 하나의 답만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플로어에도 많은 청중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혹시 청중분들께서도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능하면 특정 패널을 지정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질문을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학술지, 그러니까 IRB가 이제 우리는 기관 IRB를 받지만 그게 연구윤리 관련해서는 학술지별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술지에서 판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전 질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게 어떤 종류의 사전 질문이고 사전 조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일럿 조사에서 한 거를 자료로 쓰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 부분은 사전 동의 다 받고 나서 이제 1차 조사로 한 자료들은 이제 IRB를 받은 후에 이제 동의를 다 받고 1차 자료를 이제 그러니까 모았는데 그러니까 기본 예, 원칙은 동의를 받은 것만 쓰셔야지 되는 예, 거죠. 동의 받은 네. 자료를 다 동의를 쓰는 받은 거죠. 자료만 예, 가지고 쓰셔야 되는 파일럿은 거죠. 아예 안 네, 쓰고 네.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1차 자료를 1차 자료는 이제 동의를 받고 나서 한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예전 이제 저널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조금만 됐고 이제 많은 부분이 다뤄지지 않아서 이게 조금 아쉬워서 이제 새로 그거는 제출을 하는 거예요. 분야별로 하여튼 자료에 네. 대한 허용성은 저는 좀 지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이게 분야별로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사회학은 사실 IRB를 그렇게 학회지에서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학은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고 교육학도 엄격하게 요구하는데 지리학은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분야의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연구자마다 어떤 그 허용의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이 다들 그 어떤 그 기준점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좀 이 질적인 자료이든 양적인 자료이든 간에 그 어떤 새로운 논문을 쓰고 또 그것에 대한 그 주된 어떤 그 연구 문제라든가 그 분석의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분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뭐 요즘에 인제 한국연구재단의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인제 진행을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에게 인제 그 지금까지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이거를 나름대로의 이 자서전을 좀 써 보게 하는 그런 과제를 줘요. 그래서 이거를 한 50 장, 60장 그러니까 60 명에 대한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인제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랑 같이 인제 리서치 팀에 있는 다른 박사과정 학생 아니면 뭐 다른 박사후 과정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회의를 하면서 나는 이런 쪽으로 쓰겠다."라고 인제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인제 그 포커스가 다르니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각자가 동일한 자료 데이터가 상당히 많죠. 인제 각 학생들마다 각 그렇게 한 두세 장씩을 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 150장 뭐 A4 용지로 해 갖고 뭐 그 내외가 되는 그런 분량인데 그것에 대해서 인제 어떤 전체적인 분석의 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동일하게 들어가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발췌가 되고 어떠한 해석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 갖고 어떤 주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주저자가 돼 갖고 제1저자가 돼 갖고 쓰는 논문이랑 또 다른 사람이 쓰는 이런 내용들은 서로 인제 크게 인제 "이런 쪽으로 써 보겠다." 이렇게만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제 나중에 "그러면 언제까지 써 갖고 서로 좀 피드백을 주도록 하자."라고 했었을 때 서로 받게 되는 그 논문의 그런 주장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다른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아주 엄격한 그런 틀로 봤었을 땐 '동일한 셋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제 관점에서는 아니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뭐랄까 자기 표절이랄까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것을 뭐 누가 어떤 태클을 걸었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제가 디펜서블하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제 분야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기 그 어떤 자료고 어떤 성격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음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그 미디어 연구와 기존의 어떤 사료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 퀄리터티브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되게 여러 단계의 장치들과 이 데이터의 어떤 뭐라고 할까? 저도 요즘에 제가 PT를 열심히 하면서 코어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코어를 드러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장치와 어떤 헤리스틱 툴이라고 할까요? 방법적, 도구적인 어떤 발견적인 도구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본인이 인터뷰한 자료보다 2차 자료일 때 거기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다르게 내거나 분석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모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2차 가공, 2차 자료로서 분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코어가 뭘까라는 거 한계를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그 직접 조사하신 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는 게 좋을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손을 떠난 건 거고 그 데이터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면서 다른 방식으로 재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분석하려고 하는 코어와 그거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어떤 안전장치들 같은 게 있어야지 하면서 데이터의 한계를 그냥 명확하게 인식하시는 거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분석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자가 갖고 있는 퍼스펙티브가 어떤 저희가 어떤 절대 리얼리티를 완전히 이렇게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와 거리감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질적 연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거리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디스턴스 그러니까 어떤 그 데이터와의 나의 거리감을 통해서 데이터의 코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저 고민을 하시고 장치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연구 방법론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별 말씀은 아닌데요. 근데 이게 그 본인이 직접 이거를 데이터 컬렉션을 하지 않은 그런 2차 자료를 이거를 분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제 생각엔 좀 더 다양한 그런 우리가 인제 데이터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셔 갖고 이런 것 나만의 어떤 이것이 이 작업에 내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는 물론 그게 인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다른 퍼스펙티브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그게 퍼스펙티브가 다른 수준이 아니라 이게 좀 심각하게 좀 오류랄까? 좀 잘못된 해석이 나올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뭐 예를 들어 갖고 선생님께서 수집하신 그런 자료가 어떤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그 자료가 수집됐었을 때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것이 만약에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언론에서 어떠한 보도가 됐는지 이런 신문 기사 혹은 뭐 예 다른 뭐 2차 서적 뭐 이런 것들을 학술 서적 같은 걸 참고로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주 교수님께서는 이걸 다른 분을 찾아 갖고 인터뷰하는 게 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가서 만약에 그런 분이 컨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어 인터뷰를 그분한테 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인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이트가 생기는지 만약에 뭐 별다른 인사이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그 작성하시게 될 논문에서 활용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런 인터뷰들도 추가적으로 해 보시는 것들도 뭐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방금 질문하시고 지금 토의하신 내용에 저도 그 질문과 그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조금 더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한다면 그 앞에 주윤영 교수님과 김태현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플러스해서 대학원생의 입장이면 데이터 재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재이용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모아도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재이용한다라는 특별한 방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게 데이터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자료 외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이 데이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시는 과정이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한계를 인식하셔서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하거나 해서 데이터 해석을 더 가치를 극대화하는가 하는 노력 부분을 방법론에 열심히 기재를 하셔야만 데이터 재이용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게 제 질문이자 저도 지금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여서 예, 답변을 좀 드렸고요. 전 질문이 있는데요. 김희영 선생님하고 김소리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두 분은 연구를 하다 보면 데이터를 리뷰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연구에 직접 데이터 분석의 데이터를 쓰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아까 정책을 얘기하실 때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를 정책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문헌이나 논문은 없는데 데이터만 그러니까 로 데이터로 정책이 그냥 있을 경우 법령이 있고 이럴 경우에 그게 이제 데이터로 되는 건데 저는 요즘 논의에서는 데이터는 어디까지일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헌은 어디일까? 사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는 문헌 리뷰는 되게 익숙한데 데이터를 리뷰하거나 그리고 연계돼서 데이터를 재이용한다라는 개념은 약간 익숙하긴 한데 그게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선생님들은 김소리 선생님은 일단 데이터를 이제 생산하시고 아카이빙까지 하시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량을 갖고 있으면 데이터를 볼 때 좀 달라지는 것, 연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김희영 선생님한테는 교육 정책을 하고 이제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드린 문헌하고 데이터를 얼만큼 식별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실제 논문에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인용을 하시는지 데이터와 문헌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데이터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내 연구 관심을 발전시키거나 방법론적인 사실 인사이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혹시 아주 정교하게는 아니더라도 내 경험에 그런 게 있었다 혹은 식별되는 게 사실 어렵지 않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와 문헌? 제가 얘기하는 문헌은 주로 논문이나 저서나 보고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혹시 관련된 경험이나 나눠주실 의견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KGSS는 반복 횡단 조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과거부터 이렇게 꾸준히 물어본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갖는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아까 그 김태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난히 데이터가 튀는 해가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세금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수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투명성과 이제 정확성인데요. 저희가 기존의 절차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뭔가 데이터 값이 튄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주변에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어떤 기관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또 어떤 자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 방법론 수업을 이제 학교에서 할 때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데이터를 소개하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사실 우리가 뉴스 기사나 아니면 그 미디어에서 흔히 뭐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쉽지만 이것의 원문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연구자 외에 일반인이나 그런 분들은 찾기 어려우실 텐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작업들을 이제 많이 소개를 주변에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질적 분석보다는 이제 질적 분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적 분석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문헌은 주로 데이터이고요.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실무적인 경험에서는 사실 어떤 개인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는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주로 이제 기관에서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그런 자료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데이터를 구분하고 있는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 보통 정부에서 보도하는 보도자료나 어떤 문헌이나 이런 기사 자료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교육 정책 관련된 논문을 퍼블리시 하실 때 그런 해당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설명이 충분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술 자료를 저는 먼저 접하고 어떠한 흐름으로 이 자료가 쓰이고 있고 어떤 내용과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구나를 이해한 이후에 그런 정부 포털이나 어떤 기사 자료나를 더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해당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워딩이나 이런 표현들을 더 꼼꼼히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보고서에서 내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더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 해당 내용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적 연구에는 많이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보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조사를 하는지는 굉장히 미흡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냥 학습된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그 최문희 박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그런 데이터 리뷰 아니면 문헌 뭐 우리가 리뷰를 했었을 때 대체로 저는 데이터 리뷰를 고려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주인정 박사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관련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내게 적합한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척도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 시대에는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비교 연구가 가능한지 그 정도 수준에서만 좀 파악을 하는 수준이었고요. 따로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문헌 리뷰는 고려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 리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데이터 리뷰 얘기 조금 네네네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질적 연구, 리스크 관련된 연구 좀 이제 위험 인식 조사를 좀 다르게 해볼 생각을 하면서 뭐 숭실대 정인관 교수랑 그다음 홍찬숙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저기 사회학자들 그러니까들하고 이렇게 질적 양적 이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이거 데이터 리뷰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사를 정말 열심히 돈을 들여가지고 고생해서 했는데 논문을 못 쓰고 못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우리 문제의식이 있으면 기존의 데이터들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조사를 할 때 그냥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거 넣고 하다 보니까 사실 결과값들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 게 있어서 데이터 리뷰라는 작업이 저는 좀 요즘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진짜 위험 관련된 거 다 뽑아 놓고서는 해서 중요한 거 좀 몇 개씩 다 돌려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데 뽑아서 이제 문항들 뽑아 놓고 있거든요, 변수랑.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계 내에서 어떤 축적이 가능하게 되는 조금 더 좋은 연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코스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업무와 좀 관련된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질적 자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질적 자료를 다루다 보면 이게 역사 자료인가 사회과학 자료인가 이렇게 좀 애매하고 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5.18 자료도 있고 그 80년대, 70년대에 뭐 민주화운동 자료나 학생운동 자료도 있고 뭐 산업선교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사실은 정부 공식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기관들은 사실은 로우 그대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도 않고 기탁자분이 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연구자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다루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데서는 오픈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련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익명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자료를 대할 때마다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연구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조선시대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역사 자료와 사회과학 자료를 이제 같이 오래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하게 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윤리적 측면에서나 뭐 방법론적 측면에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좀 일단 접근이 이제 되는지. 이게 법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록물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IRB 규정만 있지 다른 데이터에 관련된 법제는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은 저는 지난번에 IRB 관련해서 자문 드릴 때도 그냥 둘 다 하셔라. 그냥 중첩의 상태로 가라. 요즘에 제가 중첩, 0도 되고 1도 되는 그런 중첩의 상태를 제도적으로 그냥 그걸 스트래티지로 갖고 가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하고 역사 기록물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술 자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기록물 관리법이나 기록물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제도적으로 허용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A 아니면 B가 아니라 중첩, 그렇죠? 중첩의 상태로 보시면 저는 제가 요즘 양자역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가 하나의 어떤 전략석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충남 그쪽 그 이만갑 선생님 조사하고 충남 쪽 전시 봤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훌륭한 저는 그 데이터 큐레이션이기도 하고 활용하는 방식이고 사회과학의 어떤 지평을 넓혀주는 거기도 하지만 사회과학 자료원의 오디언스를 넓혀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는 그 근현대사 연구자들한테 다 뿌렸거든요. 이거 보라고, 이거 자료 활용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과학의 범주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중점의 상태를 보시면서 여기에 영역도 확장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이나 뭐 사업회나 이런 쪽 일들도 좀 했었어서 거기도 보면 민주화운동기념관 아카이브가 사실 공개가 되게 많이 된 것 같지만 공개 안 하거든요. 거기요.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목록이 공개되어 있는 거고 사진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개인 정보 관련된 거는 가서 다 봐야 돼요. 구술 인터뷰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민주화운동 관련된 분들을. 근데 국사편찬위원회도 그렇고 그 구술사 작업을 했었던 거는 신청을 하고 그 공간 안에서만 보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딱 그 허가 받은 데서만 가서 보는 방식으로 기록물들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 역사 사료라고 해서 모든 게 공개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그 허용되는 곳에서 동의서를 받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스다가 양적 데이터, 질적 데이터를 모두 서비스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 주셨던 김혜진 선생님께서는 질적 연구를 서비스할 때 가장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런 익명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 기탁자가 이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길 바라느냐, 그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뭐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도 코스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연구자들이 어떤 논문을 쓸 때 하나의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여기저기에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거기에 또 비교 분석도 하고 거기에서 적합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자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네네. 사실 연구자 관점에서 오래된 데이터를 쓰는 건 우리가 노력하면 연구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공개가 되고 이런 거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데이터를 보고 자기 의견을 갖고 이런 게 가능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테는데 근데 이제 저렇게 오래된 데이터를 쓰거나 2차 분석을 하거나 하면 연구자들은 걱정이 엄청 많이 되는데 실제 뭐 팩트 체크라든지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데이터는 굉장히 쉽게 막 이렇게 시각화도 되고 뭐 이렇게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해. 혹은 뭐 커뮤니티별로 특정 데이터에 근거해서 뭔가를 막 주장하는 현상들은 지금 이 데이터 접근성과 데이터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접근하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들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이게 연구자니까 사실 데이터를 싸고 있는 양파 껍질 같은 레이어를 다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보고 나의 관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맞춤형도 사실 요즘 데이터 관점에서 많이 광고를 하긴 하거든요. 실제 AI도 대표적인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옳다, 결과가 옳다를 떠나서 편의성이나 뭐 걔가 뭘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열광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흐름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자담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오늘 지금 이 질문은 각자 패널로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한 분씩 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앉은 자리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김희영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좀 질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대학에서 비판적 역량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리 데이터가 사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지금 인터넷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뭐 초중등 대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데이터에 휩쓸려서 제대로 된 판단이나 자기 주장보다는 그 매스컴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위험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 데이터 자체가 점점 이제 다른 사람이 구한 자료라든가 저희가 이제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입수한다거나 이러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점들이 점점 이제 데이터의 접근성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결국에는 어떤 그 각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연구 윤리라든가 또 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데이터 활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되게 좀 강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전에 뭐 학위 과정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도 교수님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어떤 안전 장치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그 한 스텝 뒤에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약간 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최문희 선생님이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학 같은 경우도 무슨 오픈 랩이니 뭐 과학을 대중화하니 막 이러지만 그 얘기는 결국 원자폭탄도 뭐 집에서 가라지에서 만들 수 있고 뭔가 생화학 무기도 만들 수 있는 양면적인, 그러니까 기술이 대중화된다라는 것은 기술이 갖고 있는 폭력성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규제나 문제의식 없이 어떻게든 활용이 될 수 있는 양면적인 것이 있어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이거를 데이터 리터러시, 그래서 그 사회과학 그 코스타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해지고 어떤 진영 간의 거의 대화가 똑같은 걸 봐도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로데이터가 공개되면 그것을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파냐 좌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예를 들어 김어준류의 그 이제 저는 김어준 씨가 하는 그 여론조사 꽃에서 어떤 코로나 당시의 조사를 한 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거의 설문조사를 굉장히 자기네들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해서, 사실은 이게 그냥 데이터의 어떤 대중화도 있지만 그것을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도까지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 대중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독일에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해가지고 워낙 이제 쪼개져서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데이터나 팩트를 주고 토론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뎁스를 가지고 보게 되는 훈련이라는 거를 놔두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되게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뉘앙스드 언더스탠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과 교육의 어떤 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데 뭔가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게 하나 있었었어요. 이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집하는 이 KGSS 데이터가 뉴스 기사나 뭐 실제 TV 프로그램에 이용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뭐 기관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된다면 이제 다음 조사 때 다음 조사에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기사에 잘못된 수치를 기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그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 입맛에 맞춰서 저희의 뭐 해석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기사에 잘못 저희 데이터를 기재를 하더라도 저희가 정정해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그 답변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노출이 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교육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이 논문의 결과를 알리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최근에 그 저희 소장 데이터를 갖고서 그 AI 그 가상인간 반응으로 여론을 살피고 정책 효과 분석까지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저희 데이터를 이제 그 AI 소셜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해서 그 관련 연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진행형인 부분이라서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린다기보다는 네이처에서도 올해 8월에 이제 사회과학 실험 같은 데이터를 이제 대량으로 분석해서 그런 거를 좀 한 연구들도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좀 꾸준히 탐색을 하고 반대로 그런 다양한 새로운 데이터를 마주한 아카이빙 기관의 어떤 입장이나 준비는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시절인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유용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여기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분의 패널들에게도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